오늘 이 주제 과학과 사회 이제 워크숍 시작할 텐데요. 바로 선생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좀 항상 이렇게 좀 마음이 급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는 편인데 오늘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더 빨리 제가 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만 언제든지 제 생각에는 다 끝난 다음에 질문하시는 것보다는 자 그때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점이 있으면 종합 토론은 이제 뒤에 하겠지만 그래서 이게 사실 조금 제가 랩탑이 바뀌어져서 내용이 조금씩 깨지는 게 있네요 벌써. 그렇게 그렇지만 하여튼 양해해 주시고 자 그래서 원래 이제 여기 보다시피 아주 간단하게 서론을 말씀드리고 과학이란 게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복잡하게 말씀을 드리고 사회현상 우리가 어떻게 자연과학의 관점에서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사회적 과학이 무엇인가, 그리고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쪽이 저는 이제 주로 이번에 주 내용이 되기 때문에 앞부분은 가능한 한 좀 빨리 진행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란 무엇인가 뭐 간단히 이제 이건 그냥 서론이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빨리빨리 지나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 자연만 사회로 바꾸면 바로 사회과학이 된다는 걸 제가 이제 강조하려고 한 거고 다른 건 다 그만두겠습니다만 자연과학이 되게 현대 과학 문명 연상하기 마련인데 사실은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게 이 과학기술의 바탕이 되어서 이른바 그 물질 문명을 낳긴 했지만 사실 자연과학의 원래 목적은 이 정신문화라고 하는 거. 저는 이걸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과학의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건 뭐 더 이상 요새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현대사회에서의 과학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현대사회가 과학과 기술에 크게 의존하는 건 뭐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고 사실 민주주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나라를 망할 것 같이 그런 이슈가 됐던 게 보면은 뭐 줄기세포, 광우병, 천안함, 조류독감, 메르스, 그다음에 핵발전 방사능, 뭐 정보 유출, 4대강, 가습기 살균제, 요새 와서 암호화폐라든가 인공지능 등등등인데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이게 모두리 다 과학과 기술의 직접적인 문제들입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이 사실은 현대인에게 얼마나 과학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대개 이제 우리가 보통 자연과학 하면은 보통 현상의 실체를 물질로 상정하기 때문에 바로 유물론이죠. 자연과학은 근본적으로 유물론에서 출발한 겁니다. 뭐 그건 분명히 사실인데 물론 여기 이제 유물론이란 말이 사실은 조금 요새와는 다른 의미로 쓰긴 합니다만 과학에서는 뭐 그건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대개 우리가 자연현상을 보통 물질과 생명이라 흔히 나누고 이제 사회를 여기다 덧붙인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른바 물질이 일으키는 모든 현상을 다루는 것을 우리가 보통 물리과학이라고 합니다. 이건 뉴턴이 처음에 시작했다고 할 수가 있겠고 되게. 근데 한편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걸 보면 생명체도 결국은 물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걸 다루는 것이 생명과학이지만 사실 놀랍게도 생명체도 물질로 이루어졌으니까 사실 생명현상도 아마 물질과 비슷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거다라고 그런 제안을 처음으로 한 사람은 놀랍게도 그 데카르트입니다. 유명한 중세, 근세. 그 다음에 이제 한편 사회현상을 보면은 이 사회라는 것도 결국 사회 구성원이 있고 이 물질처럼 그들 상호작용 때문에 구성원이라고 하는 건 물론 이 개인들이죠. 그래서 사회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러한 사회과학도 결국은 이 물질 현상과 별로 다를 게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이런 관점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은 바로 토마스 홉스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후로 뭐 오기스 콩트라든가 듀갱이라든가 칼 마르크스 뭐 시그먼트 프로이트라든가 뭐 슈펜글 같은 사람들이 이 뭐 사회과학자들이지만 이분들은 사실 상당히 자연과의 관점에서 현상도 해석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관점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건 이제 지나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현상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는 걸 우리가 보통 사회과학이라고 부를 텐데 이건 이제 뭐 안에 뭐 사회과학이라든가 경제학이라든가 뭐 지리학이라든가 심리학 등등이 있죠. 사회과학에 흔히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현상을 우리가 이론의 관점에서 바라보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여기서 구성원은 개인들이죠. 그들 사이 협동현상 때문에 전체적인 집단 거동이 떠오른다라고 이렇게 보자는 거고 이런 관점에서 사현상도 우리가 어떠한 보편적 체계를 구축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시작한 사람은 홉스라든가 이제 뭐 오기스 콩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만 현대 21세기 와서는 이런 생각이 훨씬 더 강해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저게 조심할 점이 우리가 이런 사현상을 해석할 때 이런 자연과의 관점에서 어떤 측면에 의한 도움이 되고 통찰력이라든가 보편적인 가능성에 분명히 장점인데 그리고 사회, 경제, 정치계에 유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조심할 점은 상당히 오해 소지가 있고 오용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그의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가 이 사현상을 해석할 때 이른바 우리가 고전 물리학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고전 물리학이라고 하면 아주 멀리 생각하면 뉴턴의 시대 얘기고 뭐 좀 근대로 생각한다고 하면 20세기까지 물리학인데 이런 건 기본적으로 결정론이라든가 기기론이라든가 환원론을 상당히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이런 고전 물리학의 생각은. 그래서 이런 생각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사현상을 해석하게 되면은 때로는 지나친 자신감이라든가 낙관적 위험성을 가지게 되고 한 가지 조심할 특히 위험성의 문제는 이 관례와 행위의 위험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대개 이제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널리 알려진 용어죠. 한나 아렌트가 처음 이런 말 썼죠 아마. 근데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4대강이라든가 핵발전 문제, 뭐 가스기설이라든가 뭐 특히 이제 백남기 농민 사망 진단서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 상당히 이것이 관례화된 행위라서 이게 굉장히 평범한 건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과학과 기술의 문제에서. 이건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학이라든가 공학이라든가 이제 사회과학들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고전물리학적 관점을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제 21세기에서는 고전물리학을 우리가 벗어나서 복잡계라는 관점이 우리가 필요하다. 자연현상 해석 물론이거니와 사현상의 해석에도 그것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복잡성의 복잡계는 사실은 이제 제 강의를 어디선가 들은 분이 좀 많으시면 이건 과감하게 생각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좀 고민스럽긴 합니다만 요거 하나만 아주 간단히만 얘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게 되게 뭔가 우리가 질서정연한 거하고 무질서한 거를 일 때 그런 예가 우리의 주위에 많죠. 어떤 우리가 주위에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 어떤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또 어떤 굉장히 무질서해 보이기도 하는데 흔히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굉장히 무질서한 것이 뭔가 복잡한 거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무질서한 것도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해석하기는. 복잡한 건 뭐냐면은 그 완전히 질서정연하지도 않고 완전히 무질서하지도 않은 그 경계에 있는 것이 복잡한 겁니다. 그 우리가 흔히 이제 변이성이 굉장히 크다고 하고 우리가 다른 말로 복잡성이라고 부르는 거고 자연이 왜 아름다운가 하는 건 바로 이런 복잡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건 질서정연하지도 않고 완전히 무질서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보면 굉장히 그 경계에 있으면서 이 변이성을 굉장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제가 아까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 농담처럼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술에서 왜 복잡성이 중요한가 하는 것 똑같은 맥락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사실 저는 훨씬 더 흥미로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술의 문제가 자 어쨌든 그래서 이건 뭐 그냥 다 과감하게 다 깨지네요. 죄송합니다. 다 과감하게 지나가겠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복잡하다고 하는 거하고 영어로는 이게 분리가 되는데 complex란 말하고 complicated란 말이 영어에는 다른 뜻인데 우리말로는 잘 번역이 좀 혼동스러워서 제가 번역을 이렇게 일부러 바꿨습니다. 이게 복잡이라는 건 complex를 말하는 거고 complicated란 말은 전 번잡이라고 쓰겠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무질서하다는 뜻이고 번잡이란 말은 이거는 무질서하다는 의미보다는 훨씬 더 다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상을 보면 때로는 이 질서와 질서 정연한 현상도 있고 무질서한 현상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 경계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변이성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고 여기 이제 뭐 조금 지금 이제 너무 급히 말하느라고 좀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어 죄송하긴 합니다만 이 복잡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각 단계마다 새로운 상세함과 다양성이 있다는 뜻이고 이걸 구성하고 있는 개개 요소, 구성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특별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복잡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복잡성이라고 하는 건 전체의 집단의 성질이지 구성원 하나의 성질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복잡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여기에 사실 정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뭐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복잡성이라고 하는 건 이른바 떠오름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는 emergence라고 뭐 한자말로 창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떠오름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복잡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구성원이 한두 개 있었을 때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는 거고 많은 구성원이 모여서 서로 협동을 해서 전체적인 어떤 집단 성질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랬었을 때 그 중에 복잡성이 같이 만들어질 수 있다, 떠오를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좀 강조를 하고 싶고 그래서 복잡성을 여러 가지 이제 좀 선문답 같은 얘기를 하면은 전체가 부분에 있고 부분이 전체에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시겠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지나가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다음에 여러 기능성이 있고 모호하고 산만하고 중복되고 비효율하고 불완전하다는 거 질서정연과 굉장히 다르다는 거 복잡성이라는 거 사실은 그 환경과 교류에서 변화에 유연하다는 거 구성 요소들이 적절한 자율성이 있는데 그러나 그래서 쩔쩔맴이라는 거 혹시 제 강의를 들으셨으면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만 쩔쩔매면서 상호 참여를 통해서 마구잡이로 지멋대로 하는 건 아니고 자율성은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결맞음을 이뤄낸다는 거 이것이 복잡성의 핵심이 나왔겠습니다. 이건 사실 사연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시사하는 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온전한 전체성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wholeness라는 표현을 이것이 복잡성의 핵심이라는 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자연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자연뿐만 아니라 이걸 사회로 바꿔도 저는 똑같이 성립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연뿐만이 아니라
뭐 쩔쩔면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재료인데 이런 복잡성을 보이는 쩔쩔면미는 뭔가 하는 거는 그냥 지나가도 되겠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혹시 제가 쓴 책이 있으니까 거기를 보시면 다 잘 나와 있습니다. 책 선전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겠고 바쁘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복잡계라고 하는 것이 물질 생명뿐만이 아니라 사현상을 이해하는데도 새로운 규범이 저는 돼가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1세기에는. 그래서 이 복잡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기본적으로 무달갱이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로 상호작용하는 많은 구성을 이루어졌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 구성원 때문에 떠오름으로 인해서 복잡성이 떠오르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구성원 하나의 성질하고 관계가 없는 전체 성질이라는 뜻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비선형적이라서 이제 복잡한 거동이 가능해서 예측 불가능성이 중요한 요소고, 열려 있기 때문에 환경 영향이 중요하고, 질서와 무질서의 사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기억을 해서 적응할 수 있다는 거, 나이도 먹기도 하고, 동역학기 중요하다는 거는 이제 평형이 아니라 비평해서 역동적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렇게 기본적으로 준안정 상태입니다. 복잡계라는 건 대부분. 그래서 딱 이걸 완전히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지하려고 하면 협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런 어떤 녀석은 복잡성을 보이고 떠오르고 왜 안 떠오르고 하느냐 하는 건 그 중요한 차이가 어떻게 잘 짜여져 있냐는 문제고, 이 짜임새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정보의 교류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에 커다란 변이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 정보량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요새 말하는 흔히 영어로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하고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특히 사현상에서는 생명의상은 더 그렇지만 그래서 이 복잡성이라는 게 떠오른다는 것은 이 존재론으로 보면은 낮은 복잡성 단계에서 실현되지 않는 거고, 물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인식론적으로 낮은 단계를 포괄하는 이론으로는 이 전체 우리가 복잡성이라는 걸 설명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약간 이제 철학의 요공이긴 합니다만 환원론이라는 것이 여기서 성립할 수 없다는 걸, 타당할 수 없다는 걸 저는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환원과 떠오르면서 분과 전체 중에서 계층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빨라서 좀 너무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항상 그 방해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따르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게 떠오르는 복인데 다 아시다시피 촛불 집회, 유명한 촛불 집회죠. 우리나라의 명물이었던. 근데 이제 이것을 보시면 촛불 집회인데 이 촛불 집회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겨났는지 다 아시죠? 뭐가 됐죠? 이것 때문에? 바로 탄핵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촛불 집회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가 기억을 하시다시피 이게 결국 보시면은 판샘틀에서 시작했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태블릿 피스라고 영어로는 그러죠. 우리말로는 판샘틀입니다. 거기서 시작을 한 거고, 판샘틀은 어떻게 해서 이게 또 나오게 됐는가? 부정입학이라는 것에 나오게 되고, 부정입학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 바로 프라임 사업이라는 거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대학에 계신 분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프라임 사업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당할 거라는 걸 누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바로 예측 불가능성을 의미하는 거고, 이게 복잡계의 특성입니다. 바로 정확하게 바로 이게.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동역학적이라고 하는 거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근데 이것이 사실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여기에 배경이 있는 거죠. 세월호라든가 백남기 농민, 그 다음에 정말 고고도 지역방언 잘 모르시겠지만 사드 하면 다 아시죠. 이 영어로 하시면 아시고 우리말로 하면 모르신다는 건 저는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하는데, 일본군 성노예 문제라든가 요새 와서도 아주 문제입니다만 광우병 문제 그 전에, 그 다음에 여중생 압사 문제 기억하시겠죠. 이런 것들이 다 배경이 돼서 결국 환경이 돼서 여기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이 가능해졌던 거죠. 사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것이 정확하게 바로 복잡계의 핵심 요소를 그대로 다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건이 사실 보시면. 그래서 복잡성과 정보 문제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혹시 작년에 제가 인공지능을 주로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정보가 핵심이라서 그때 혹시 강의를 들으신 분도 있었으면 그때 정보 얘기를 많이 했었으니까 올해는 지나가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복잡계에 어떤 게 있는가 한번 이제 몇 가지 예만 들겠는데, 물질과 생명과 사회를 편의상 나누면은 물질은 초전체, 유전체, 등등등, 유리, 액, 가루, 물 등등등이 있고, 생명에는 이제 단백질, DNA, 세포막에서 자가포식, 두뇌, 우리 두뇌, 그다음에 때맞음이라는 게 우리의 뇌전자도도 있지만 생체주기라든가 달거리주기 같은 것도 있죠. 손뼉 치는 것도 있고, 잠자는 거 우리 인간의 동작 이런 것들이 이제 생명의 대표적인 복잡계고, 사회에서는 교통 흐름이라든가 교통 흐름을 알게 여론 형성, 도시 지형,
죄세 난제라고 하는 유명한 문제, 다단계 판매라든가 주식시장, 금융,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 한 가지 혹시 전에 들으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여기 줄 친 게 있고 안 친 게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 줄 친 부분은 안 친 거랑 가끔 안 친 게 있죠. 가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네. 강의 안 들으신 분만 말씀하시면 이게 잘 아마 이해하시기 힘들 텐데 이게 알아맞히기 힘들 텐데 이 줄 친 부분은 그동안 제가 연구했던 주제들이고 줄 안 친 거는 제가 연구 아직 안 해봤던 그런 주제들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초전도체라든가 무슨 유리라든가 가루라든가 물이라든가 하는 것들이라든가 뭐 단백질, DNA, 뭐 우리의 잠자는 거, 우리의 동작, 뭐 생태계, 뭐 이런 문제라든가 아니면 교통이라든가 뭐 여론 형성, 도시 지형, 뭐 금융, 주식시장 이런 문제가 아무런 관련 없이 완전히 다른 문제 같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제가 괜히 이런 걸 뭐 그냥 완전히 다른 걸 연구한 게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이렇게 다양성 속에서 보편성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복잡계라는 관점으로 똑같이 다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제가 천재 같아서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복잡계의 관점으로 똑같이 해석할 수 있다는 걸 제가 그렇게 해서 그걸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사연 사항을 잠깐만 아주 가능한 한 빨리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건 지나가겠고. 그래서 이론과의 관점에는 우리가 사회를 복잡계로 보자는 겁니다. 일단은 복잡계를 봐서 이 구성원사의 협동현상 때문에 집단고동이 떠오르게 되고 여기에 복잡성이 같이 떠오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미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고전 물리학적인 관점, 즉 결정론적인 관점에는 분명히 사회현상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고 굉장히 오해 소지와 오용의 위험성이 있다는 건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고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제가 연구한 분야들인데 이걸 아주 간단하게 한번 몇 가지만 소개하고 지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시의 지형인데 서울의 건축물 분포를 이 관점에 해석을 해보면 서울의 건축물 2011년 데이터인데 모두 67만 8,594개의 서울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건 전혀 오차가 없는 정확한 개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건축물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거주하는 데도 있고 학교도 있고 상업시설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할 텐데 자 그런 것들 중에 딴 건 다 여기 묘한 복잡성이 있다는 건 다 생략하겠고 이런 식의 희한한 이런 수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 다 생략하겠고 결론 말씀드리면 자 이걸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실제 상황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주어진 거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빛깔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빛깔이 뭘 말하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 까만 빛깔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빨간 빛깔은 R과 W라고 하는 건 쉼터와 일터가 같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 초록색 연두색이라고 하는 거는 역시 그 W라고 하는 거는 일터를 말하는 거고 C라고 하는 건 놀터, R이라고 하는 거는 쉼터입니다. 한자로 영어로 꼭 해야 되나요? R은 홈, 집이고 그 다음에 W는 workplace 이렇게 일하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C는 commercial 상업지구인데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엔 쉼터, 놀터, 일터가 딱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분이. 아무튼 그렇게 구분했을 때 이게 실제 데이터입니다. 현재 서울의 건축물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복잡계 이론을 써서 이론적으로 예측한 겁니다. 이게 실제고 이게 이론인데 예측한 건데 이론인데 보시면 이게 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 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두 개 비교하시면. 이거 어떤 분들은 잘 맞는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분들은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런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느냐 비관적으로 보느냐 그 차이죠. 근데 저는 잘 맞는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기 대충 다 잘 맞는데 전혀 안 맞는 데가 여기 하나 있죠. 여기 연두색이 강한 데 여기는 없습니다. 요 지역이 어딜까요? 아니 그건 조금 더 아래고 여기 표현되고 여기가 뭐냐면 바로 정말 한양 진짜 서울이죠. 정말 서울 사대만의 서울이라서 요거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다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상당히 그래도 잘 만들어갈 수 있고 이것이 현재 모습인데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 이 추세가 그냥 간다고 하면 미래는 이렇게 될 겁니다. 서울의 모습이 미래는 저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예언 한참 후에는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서울의 전철 근무를계죠. 수도권 지하철 전철인데 여기 다 보시다시피 이거를 한번 보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만
재미있는 거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겠죠. 좀 지루하시지 않게. 서울의 지하철, 지금 이게 서울의 지하철 그 노선이고, 여기가 지금 시간입니다. 새벽 6시가 되면서, 요게 이제 여기 승객이 많이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요 라인을 이게 2호선이죠. 요거는 이제, 요거는 뭔가 여의도죠. 하여튼, 여기 보면 여기 사람이 많이 내린 겁니다. 이렇게 빨갛게 되면, 초록이 되면 사람이 많이 와서 탄 겁니다. 여기 신림이고, 여기 강남에 많이 내리고, 여의도에 내리고, 여기 이제 종각 시청에 많이 내립니다. 이게 시간이 이제 11시가 돼서 여기 일하러 내린 거죠. 시간이 이제 그래서 지금은 별로 많이 안 움직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움직이는 거죠. 그냥 일터로 다 갔으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퇴근 시간이 되면 다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후 2시가 됐고, 뭐, 조금씩 여기저기 조금씩 움직이죠. 그 다음에 이제 3시 되고, 그냥 빨리 4시 반 돼서 이제 퇴근이 시작을 돼서 5시가 되면 여기 활발하게 다시 움직이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갖고 상대들이 많이 움직여서 보시면 이제 여기 여의도는 점점 이제 없어집니다. 이게 여기가 여의도네. 점점 이제 내려서 없어지고 종각이나 이제 시청도 점차 사람들이 이제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9시가 넘었으니까. 여기 거의 다 없어지죠. 여기 다 없어지는데 10시가 됐는데 죽어도 안 없어진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강남역입니다. 바로 정확히. 그래서 지금 12시가 됐거든요. 그래도 안 없어지고 남아 있습니다. 이분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 사람은? 이제 지하철 끊겼죠. 예, 다시 이제 지하철이 끊겼는데 그러면 어디로 갔을까요? 그분들은 뭐 다 아시겠죠. 택시를 타고 간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 또 분명히 출근하실 테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런 승객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걸 이제 잘 따져보면 이런 이제 특이한 모양이 나오는데 뭐 자전거 다 생각하겠고 하여튼 이것이 로그 정규 분포 로그 혹은 이제 웨이블 분포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특이한 복잡게 아주 핵심적인 복잡 게임을 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사실 이것이. 그다음에 이건 재밌는 거 하나인데 이건 이제 아침에 주로 어디서 많이 타냐를 보여줍니다. 이게 보시면 여기 뭐 부천 이런 데 엮고 그다음에 여기 신림동 뭐 그다음에 여기 노원 뭐 이런 데서 많이 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냐? 저녁에 어디로 많이 가시냐는 건데 아침에 탄 대로 다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녁에? 근데 보시면 여기 물론 이런 데 많이 가지만 이상하게도 아침에 아무도 안 탔는데 거의 안 탔는데 강남으로 엄청나게 많이 저녁에 가고 그다음에 여기도 거의 안 탔는데 홍대 신촌으로 다 많이 가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대학로도 많이 가고 거의 안 타는데 그다음에 여기는 어디냐? 건대 입구로 많이 가고 그런 데가 어딘지 다 아시죠? 그래서 그런 흥미로운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이솝우화 라퐁텐이라고 하는 이솝우화의 그 개미와 배짱이 우화 다 아시죠? 이제 배짱이를 영어로는 이제 grasshopper라고 합니다. 이렇게 풀 위에서 뛴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풀 위에서 뛰는 건 아니고 그 지하철에서 뛰니까 이걸 제가 이제 메트로호프라고 영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미와 이제 배짱인데 메트로에서 뛰는 배짱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 하나가 이 분석을 승객들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은 개미도 있고 배짱이도 있는데 그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개미가 몇 퍼센트, 배짱이 몇 퍼센트? 전체 승객이 지하철만 따지면 한 600만 되고 버스까지 합치면 1000만이 좀 넘습니다. 하루에. 그 중에 개미와 배짱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어느 게 7이요? 개미가 7, 배짱이가 3. 혹시 또 다른 의견은요? 혹시 개미 9대 1. 네. 거꾸로 1대 9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나요 혹시? 아니면 3대 7. 그런 분 안 계세요? 3대 7. 3대 7, 7대 3. 제가 이거 질문을 해보면 언제나 항상 그 본인을 반영합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뭐 아까 저 9대 1이라고 하신 분은 뭐 이건 지극히 그 교우 관계가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9대 1. 자, 이거는 이제 이걸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하는 건데, 뭐 그냥 이제 자세하다 생각하고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빛깔이 지하철 호선입니다. 호선별. 여기 초록색이 2호선이고, 그 다음에 뭐 빨간색, 제가 하여튼 1호선부터 8호선까지 한 건데, 보시다시피 여기 2호선만 빼고는 대부분 다 여기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이쪽에 보면 거의 하늘을 겹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이 지하철이 굉장히 다르지만 호선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편성이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현상인데 하여튼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복잡계란 관점으로 이렇게 지하철의 승객을 볼 수 있다는 거에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증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 생각하기 전에 시간이 없어서 생각하겠고 하여튼 뭐 이걸 다 분석할 수 있다는. 이건 그다음에 이제 버스를 말하는데
이 버스가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여기 색깔한 게 버스, 서울의 정류장입니다. 버스 정류장. 모두 몇 개가 있냐면 13,000개 정도 정류장이 있고 서울에 대략 600개의 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준 건데 대개 버스는 평일에 하루에 한 600만 정도 버스를 이용합니다. 지하철 빼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흥미로운 것도 문제도 될 수 있는데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되틀맞춤 이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물이 얼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걸 다루는 굉장히 아주 놀라운, 그러니까 아주 제일 이 물리학에서 많이 쓰는 그런 이론 체계가 있는데 그 이론 체계를 그대로 가져다가 버스의 승객을 분석하는데 그대로 쓸 수가 있고 제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처음으로 이걸 한 다음에 발표를 했더니 어떤 이제 외국에서 듣던 분이 뭐라고 했냐면 되틀맞춤 이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리드머션이라는 굉장히 아주 널리 알려지고 어려운 이론인데 그 이론 체계를 이용한 가장 놀라운 성과다라고 그런 평을 받았습니다. 이건 생각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거죠. 사실 실제로.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일을 이제 가능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버스 승객의 여러 가지 버스 승객들의 성질을 이렇게 잘 나타내서 복잡기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 뭐 그런 얘기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다 생각하겠고, 생각하겠고, 뭐 다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다 지나가겠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트위터 문제인데 정보 공유. 제가 옛날에 서울시장 선거 2011년 벌써 오래됐습니다만 이때 모두 400만의 투표가 있었고 후보가 셋이라는 거 아십니까? 둘이 아니라 박원순 후보, 나경원 후보가 있었고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여기 득표율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보시면 이게 박원순 후보를 트윗한 걸 보여주는 거고 이게 이제 10월에서 여기가 바로 선거 날짜죠. 그다음에 이건 나경원 후보를 보여주는 건데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뭐 다 지나가겠고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굉장히 이상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걸 해석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까만 게 실제 데이터고 그다음에 여기 나머지 이렇게 파랗게 한 거 요게 이제 이론적인 예측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론적 예측하고 실제 데이터하고 잘 맞나요, 안 맞나요? 역시 좀 낙관적이 되시면 이제 잘 맞는다고 보실 텐데 이게 박원순 후보 얘기고 나경원 후보 얘기인데 잘 맞는 것 같더니 안 맞죠, 여기 하나가. 뭐 다 잊어버리셨겠습니다만 여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거든요. 나경원 후보가 뭐 이상한 짓을 해갖고 걸려갖고 뭐 그때 뭐 이상한 거 하나 걸렸었죠. 이 무슨 성형 그거 난리가 나서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런 게 생길 줄은. 하여튼 뭐 그랬다는 거.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도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게 요번이 아니라 지난번 2012년이라서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는 차수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영 김새 갖고 제가 그 다음에 분석을 잘 안 했는데 결과가 영 실망스러워서. 근데 아무튼 이거 하나는 했습니다. 제가 이걸 갖고 새로 여기서 했던 건 조선일보하고 한겨레를 비교했는데 두 가지 중에 결론은 뭐냐? 한겨레가 더 정확하다는 거. 네, 트위터는. 그거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조선일보나 한겨레가 그래도 좀 낫다는 거. 하여튼 지나가겠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경제 문제는 블랙슈어즈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옵션이란 말 들어보셨죠? 굉장히 괴물 같은 이상한 금융 파생 상품인데 뭐 이 같은 이런 것들이 이런 거가 보면 이제 이런 걸 굉장히 파생금융 상품을 만들어내서 이거가 지금 현재 추정하기로는 세계의 모든 재원을 다 합친 거에 4배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파생금 상품.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실물이 전혀 없는 그냥 허상인 건데 그가 세계 모든 재화를 합친 게 4배라는 건 이거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괴물을 만들어내서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신자유주의 핵심이 돼서 금융을 이제 독점을 해갖고 이렇게 편준시키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는데 그걸 만든 사람들은 상당수가 물리학자들입니다, 사실은. 수학자들하고 물리학자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왜 그러냐? 그건 이제 굉장히 얼른 보면 물리학에서 특히 복잡해서 많이 쓰는 기법을 갖다 쓰기 때문에 종류의 경제학이라 하는 분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문제는. 그래서 굉장히 당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아무튼 키코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키코가 핵심적으로 우리가 지금 키코의 손실이 얼마인지 아무도 아직도 모르는데 아직도 진행형이죠.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뭐 크게 보면 수십조가 될 거다. 정부 발표로는 이 당시 발표는 뭐 몇천억이라고 했지만 그거는 이제 완전히 잘못된 거고 뭐 크게 보면 한 10조에서 30조 정도 될 거라 예상을 하는데 하여튼 어쨌든 뭐 이런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다 복잡게 하고 직접 관련이 있다는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 뭐 자세한 건 생략하겠습니다. 주식 배당 예측을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미국 자를 갖고서 뭐 한다 이렇게 했는데 놀라운 하여튼 아주 흥미로운 이런 복잡성이 잘 얻어져서 흥미로운 문제가 로그 정규분포라고 보통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제가 상당히 잘 분석을 한 적이 있었고
뭐 그러면 제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는가 꼭 그런 줄만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답만 미리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못 법니다 전혀. 그 이유는 뭐 질문하시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 그다음에 이제 요새 그 복잡 그물얼개가 상당히 유행을 했는데 이 그물얼개라는 것만 이제 우리가 보통 그물얼개 구조라는 게 굉장히 규칙적으로 될 수도 있고 또 마구잡이일 수도 있는 거죠. 완전히 랜덤하게 마구잡이. 뭐 그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실제 우리가 현실에 나타나는 그물얼개들은 완전히 규칙적이지 물론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마구잡이지도 않고 그 중간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복잡성을 갖고 있는 거죠. 정확히 따라서 중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명현상에서도 물론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우리 두뇌를 말하는 겁니다. 두뇌라는 게 신경세포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그물얼개 연결되어 있는데 그 그물얼개 모양이 굉장히 복잡한 전형적인 복잡성을 띠고 있고 그 다음에 메타볼릭 리액션이라는 게 우리의 신진대사들, 그 다음에 프로틴, 흰자질, 단백질된 그 그물얼개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고 통신, 교통에서 많죠. 뭐 인터넷이라든가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스 그 노선이라든가 등등등. 사회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죠. 이렇게 사이트에서 인용이라든가 서로 컬래버리 서로 이렇게 협동을 한다든가 그 배우들이 어떻게 출연했는가 그다음에 친구 관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뭐 이건 사회학에서 밀그램 편집원에게 유명해졌던 겁니다. 사실. 그다음에 뭐 섹슈얼 파트너 여기 미성년자는 안 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작은 세상 그물얼개하고 뭐 눈금자 그물얼개라는 게 있는데 이건 다 그냥 생략을 하겠고 이게 이제 실제 현실에 나타난 인터넷의 그물얼개입니다. 인터넷 연결망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뭐 참 복잡해 보이죠. 그리고 이건 이제 우리의 두뇌의 그물얼개인데 우리 두뇌 이건 사실은 기능의 그물얼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fMRI라고 해서 현재는 우리가 그 두뇌를 실시간으로 사람을 잡지 않고도 그냥 멀쩡한 사람의 우리가 실시간으로 어디가 우리가 활성화되는지 우리가 곧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이라는 방법을 써서 그걸 통해서 두뇌 여러 부분들의 활성도가 서로 어떻게 연결망을 이루는가, 그물을 이루는가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걸 보면 아주 놀라운 흥미로운 복잡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두뇌가 지능이란 문제, 지난 작년에 그 인공지능 얘기할 때 강조했습니다만 지능이야말로 복잡성이 가장 핵심적인 그런 구실을 한 게 바로 지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건 이제 공동 연구하는 그 복잡성을 말하는 건데 서로 공동 연구를 해서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잘 안 보이겠죠? CHOI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 이름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나라 분들 몇 분 있고 세계로 연결돼서 세계적으로 어떻게 공동을 하고 있나를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동무들의 그물얼개인데 미국의 어떤 중고등학교를 낸 건데 보시면 이거는 백인들, 까만 거는 흑인들, 이제 초록색은 나머지 주로 아시안이나 뭐 그런 건데 보시면 백인은 백인끼리만 노는 거고 흑인은 흑인끼리 노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아시안은 양쪽에 있다는 거, 역시 아시안이 훌륭하다는 거. 이게 딱 여기 나뉘면 완전히 흑백이 나뉜다는 거 보실 수 있죠. 서로 안 노는 겁니다. 분리가 완벽하게 돼 있어서 굉장히 문제인 거죠. 굉장히 심각하게. 이거는 고등학생의 관계 그물얼개입니다. 관계라는 말이 좀 잘 이해하셔야 될 텐데 보시면 이제 이게 초록색은 남학생, 분홍색은 여학생인데 관계 어떻게 맺어졌냐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흥미로운 얘기가 많은 것이 자 요거 관계가 없거든요 전혀. 얘가 뭘까 하는 것이 너드란 말 아십니까? 너드거나 컴퓨터에 미친 애거나 팻캣가 너무 뚱뚱해서 아무도 같이 안 놀아주거나 뭐 오스트라사이즈 리드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왕따 뭐 그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대체로 혼자 있다는 건. 요건 뭐겠느냐? 둘이서만 딱짝짓기를 한 건데 63 커플이 이게 뭐냐? 크리스찬이거나 크리스찬 펀더멘털리스트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근본주의자거나 아니면 웨키라고 하는 건 좀 약간 좀 하여튼 이상한 비정상 그런 거거나 그렇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요건 뭘까요? 남학생 하나가 여학생 둘 연결되어 있는 거는 남학생들의 꿈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요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ring of fire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짐작하시겠습니까? 불의 골이라는 뜻인데 원래는 그 불의 골이라고 하면 우리가 환태평양 지진 화산대를 말하는 거지만 흔히 아니면 지중해 그렇지만 이거는 불의 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남녀 학생들에게 서로 연결돼 갖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 뜻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건 남학생 하나 여학생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거는 뭐 하이 올주란 말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뭐 등등이 있고 이거는 이제 국정원과 경찰 우리나라 겁니다. 국정화 경제 연락그물얼개인데 여기에 옛날 겁니다. 여기 원세훈이 딱 중심을 원세훈 다 아시죠? 원세훈 있고 여기 이제 경찰들이 쭉 있고 여기 보시면 자가 잘 안 보이는데 이 경찰들하고 국정원 있고 거기에 밀정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한나라당, 이 당시 새누리당인가요? 맨날 바뀌니까 이름이. 그것들이 다수 있고, 민주당은 거의 없습니다. 조금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런 식의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지난 그 정권 때 얘기죠. 하여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몇 법칙 분포라 그래서, 파레토 법칙이라든가 집회 법칙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건 재산의 분포라든가, 뭐 도시의 크기 분포, 기업의 크기, 뭐 전쟁의 크기 분포 이런 것들이 다 몇 법칙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몇 법칙이라는 게 이렇게 영어로는 파워로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런 건데 이거 자체가 지프라는 사람이 이제 이걸 처음으로 주창을 했는데 이게 이제 Human Behavior and the Principle of Least Effort라고 해서 최소 노력의 원리라고 하는 걸 내세웠는데 이거는 사실은 물리학에서 최소 작용의 원리를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을 정확히 갖다 쓴 겁니다. 사실. 근데 그 물리학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이 당시에는 복잡하게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고전물리학의 관점을 생각한 거지만 흥미롭게도 이거가 이미 복잡성을 여기 이미 띄고 있기 때문에 아주 묘한, 그래서 이 복잡성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잡성이 전형적인, 그래서 흥미로운 문제인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병원의 크기 분포가 이렇게, 이게 로그이기 때문에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몇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런 뜻이죠. 이렇게 어떤 크기의 어떤 지수가, 지수 분의 1에 비례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어떤 몇 제곱분의 1에,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성관계 상대수 분포인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논문인데, 이거 보시면은 뭐냐면은, 이걸 보시면 뭘 보세요? 이게 이제 역시 파워를 이루는데, 이제 몇 법칙 이루는데, 보시면은, 이거죠. 여기 보시면 이게, 이 파트너에 갇히지 않은 그 파트너의 수가 몇 명이 되느냐. 보시면, 제일 많은 경우에 남자는 무려 1000명입니다. 1000명. 대단한 기록이죠. 놀라운 기록인데, 1000명이고, 여자의 경우에는 한 1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 훨씬 더 많죠. 이거는 저 스웨덴의 데이터입니다. 스웨덴. 우리나라는 아니고. 근데 이것이 이른바 네이처라고 하는 그 잡지에 나온 논문 중에 가장 유명한 논문에 인용이 가장 많이 된. 그러니까 이거는 불과 논문이라고 해봤자 한 페이지 딱 한 페이지고 데이터는 이게 답니다. 이게 가장 유명해진. 그러니까 네이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 잡지로 출발한 게 있고 지금도 잡지죠. 사실 아무나 일반이 구독한 거니까 이런 식의 좀 센세셔널리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순수한 학문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나는가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핵심적인 거는 뭐 여러 가지 자세한 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환경과 정보 교류가 중요하다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하게 하여튼 다 할 수 있다는 건 뭔가.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열심히 하여튼 계산을 해보면은 다 필요 없고 이렇고 아무튼 이런 것이 이제 로그 정기 분포 혹은 이제 웨이블 분포라고 하는데 이런 걸 잘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희한한 분포들, 우리가 서울시의 교통에서 승객의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전에 했던 그 여러 가지 뭐 관계들의 분포라든가 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복잡성을 보이는가 하는 거를 생각보다 훨씬 더 놀랍게 잘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 이런 복잡하게 관점을 써서 뭐 그걸 제가 좀 강조하려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 서론이고 이제가 본론인데 시간이 다 가서 본론을 그냥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사회적 과학만 말씀드리면 빨리 지나가죠, 그냥. 자, 먼저 강조하고 싶은 과학과 기술의 문제인데, 자,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영어로는 scientific technology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럼 뭐 non-scientific technology가 있냐? 그런 것도 물론 없고, 근데 영어로는 science and technology니까 사실 과학과 기술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얘기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강조하는 건 과학기술은 같은 건 아니라는 거. 과학이라고 하는 게 물론 기술의 바탕이고 이건 정신문화라는 거. 기술이라고 하는 건 과학의 응용이고 유용성이라서 이게 물질문명이라는 걸 저는 굉장히 강조를 하겠고, 물론 현대사회에서는 실용주의 내지 신자유주의가 워낙 득세하니까 이게 유용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제 과학은 다 없어지고 기술만 남아가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리고 이제 현대기술이라는 게 과학의 종속이지만 동시에 과학기술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서 공생관계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기술이 과학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사실 실제로. 뭐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과학과 기술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과학은 쓸모없는 걸 한 게 과학이고 기술은 쓸모 있는 게 한 게 기술입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실은 예술의 속성이 무엇인가? 예술 속성을 한마디로 딱 표현한 것이 뭐냐면 그 유명한 예술 속성은 쓸모없습니다로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인데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예술의 속성은 쓸모없습니다 라고 딱 한마디 단어를 한 분이 누구냐? 바로 그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따서 과학의 속성은 바로 쓸모없습니다라고, 이건 제가 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과학과 기술의 차이가 이런 거죠. 여기 먹이가 있어 이걸 먹어야 되겠는데 이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목적 지향하기 때문에
무조건 가서 먹으려고 하는데 여기 사실 이게 장벽이 있는 걸 모르고 계속 먹으려 하는데 못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건 호기심 추진이니까 목적과 관계없이 그냥 아무렇게 마구 돌아다니다가 여기 딱 우연히 발견하고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기술과 과학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상당히 잘 나타난 그런 만화죠. 근데 쓸모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니체가 거기에 대해서 프리드리히 니체가 무슨 표현을 했냐면 쓸모없음의 쓸모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쓸모없음이 사실 그게 정말 쓸모다. 쓸모 있는 거다. 저도 과학이라는 것도 쓸모없다고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게 바로 중요한 쓸모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예술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이걸 굉장히 깊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제 그 얘기가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유명한 얘기가 페라다이라고 하는 사람 혹시 기억하십니까? 전자기도 법칙이라는 걸 처음으로 만들어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일을 감아갖고 여기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 전류가 흐르는 걸 처음으로 그걸 발견한 사람인데 페라데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처음에 이거를 전자기도 법칙을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낸 다음에 사람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물론 아무나 불러 모은 건 아니고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돈을 줄 사람을 이제 불러 모은 거죠. 이게 현대로 따지면 연구비 줄 사람을 불러 모은 건데 거기 온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유명한 사람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재무장관이 왔고 영국에 하나는 은행가가 왔는데 불러와서 이걸 보여줬더니 사람들이 다 신기하긴 한데 무슨 쓸모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페라데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그 은행가가 그 자기 이제 그 손자를 데려왔습니다. 물론 하인이 업고 온 거죠, 손자를. 그랬더니 그 페라데이가 손자를 보면서 그 애기는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반문을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는 아무 쓸모가 없죠, 보면 그 아기 자체로서는. 뭐 똑같은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재무장관한테 뭐라고 했냐면 언젠가 당신이 아마 거기에 세금 매길 날이 올 거다. 이건 사실이 됐죠. 현재 우리가 전기 요금을 낼 때 여기 세금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뭐 실화가 됐죠. 전기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바로 페라데이 전자기도 법칙에 의해서 사실 전력을 생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실제가 맞는 게 됐죠. 그래서 이거는 뭐 다 맞는 얘기가 됐고, 현재로 보더라도 그 상승이론이라는 게 핵에너지를 낳게 됐고, 양자역학이 여러 가지 전자기술들, IT들, 뭐 위전공학까지 이거 다 양자역학에 낳게 됐고, 통계역학이라는 게 열기관이라는 게 현재 정보기술들, 모든 정보기술들, 뭐 그런 걸 다 낳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과학인데, 이거 자체로서는 쓸모가 없지만, 이러한 이른바 쓸모 있는 기술들을 여기에 바로 낳습니다. 실제로 아주 잘. 뭐 그런 차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의 발전 문제가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게 사회결정론과 기술결정론이라 부르는데 사회가 기술을 결정한다. 수요가 있으니까 기술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인데 현재 와서는 이것이 아니라 이거라고 생각이 되죠. 기술이 자율성이 있어서 기술이 수요를 창출한다. 대표적인 게 휴대전화죠. 여러분들 휴대전화를 몇 년에 한 번씩 바꾸십니까? 네? 우리나라가 최근에 조금 낮은 것 같은데 몇 년 전에는 굉장히 놀라운데 우리나라의 평균 주기가 11개월이었습니다. 휴대전화 바꾸는 11개월. 1년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1년 지나서 휴대전화를 바꾸는 게 휴대전화가 갑자기 불편해져서 바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더 좋은 게 나와서 그냥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이 수요를 창출하는 겁니다. 수요가 있어서 기술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면 참 이게 어려운 게 기술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는 걸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옛날에 두려운 재난이라는 건 자연재해였겠지만 지진, 해일들. 요새는 기술이 두려운 재난이죠. 예를 들어서 뭐 후쿠시마가 터졌을 때 처음에 우리가 지진, 해일이라는 건 사실은 뭐 그것도 무섭겠지만 그건 그 당시로 끝이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인데 핵발전 사고는 뭐 평생 뭐 몇십 년, 100년, 1000년 가는 거니까 이거 상당히 이 기술이 더 두려운 게 된 거죠. 현재 와서 사실 자연재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지금 역설적인 상황이 된 건데 그래서 오너지 핵에너지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유전공학의 문제라든가 유전시계획, 뭐 유전자 변형 문제, 복제인가 이런 문제라든가 환경과 생태계 문제 현재 와서 뭐 4대강이라든가 아니면 요새 온난화, 미세먼지 다 여기 포함되는 거고 근데 정부의 통제 문제, 스마트카드나 뭐 생체 여건, 사물 인터넷 문제, 현재 와서는 그다음에 정부에서 인간의 소외 문제죠. 인공지능이랑 암호화폐, 최연기라 부르는데 최연기라는 말이 참 희한한 말이죠. 최연기라는 건 연결이 엄청나게 다양화돼서 뭐 아주 촘촘히 연결됐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연결이라고 하는 건 기계들의 연결이죠. 사실은 뭐 IoT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하는 게 연결이지 여기서 사람은 점점 더 소외된다는 거 다 느끼시죠. 요새 뭐 상점에 가도 뭐 저도 학교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해도 옛날 같으면 그냥 뭐 사람한테 돈을 내면 됐는데 이제는 기계에다 다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대면 접촉이라는 게 전부 다 없어져 버려서 이제 기계하고만 상대하게 되니까 사람의 소외가 인간의 소외가 굉장히 저는 초연길이 아니라 인간으로 보면 연결이 완전히 이제 봉수에 단절돼 버리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건 다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지나가겠고 뭐 몇 가지 이제 예를 들려고 했는데 제가 이건 다 지나가야 될 것 같고. 안 됐지만 지나가죠, 이것도.
환경 생태 문제도 지나가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핵에너지 문제가 정말 중요하지만 요새 정말 중요한데 사실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후쿠시마 영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고 일본의 국토의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 이상은 사실 오염돼 있기 때문에 그 일본 여행은 그 이번에 아베하고 관계 없이도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관계 없이도 가실 이유가 없는 거죠, 괜히. 뭐 하여튼 건 다 제가 지나가겠고. 이건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뭐 빨리 시간 다 갔죠? 다 됐죠, 시간? 15분 정도요. 요것만 말씀드릴까요? 자, 현대사가 이제 물론 과학에서 크게 요즘난 말씀을 드렸고, 유형적과 무형적인 영향을 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유형적으로는 기술 향상, 뭐 물적 풍요 이런 거고, 무형적 영향은 자연을 우리가 이해해서 삶의 새로운 이해, 정치적인 생활을 형성한다는 걸 텐데, 그러니까 몸의 편한 거가 정신의 편한 거가 두 가지 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긍정적 측면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 우리가 몸이 너무너무 편해지는 게 과연 꼭 좋은 거냐? 몸이 너무너무 편해지는 게 얘가 이제 자동차 타고 꼼짝 안 하게 되면 과연 몸이 정말 편한 거냐? 뭐 뭔가 병에 걸리게 돼 있죠. 이 성인병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결코 꼭 좋은 게 아니라는 거. 뭐 등등등 있고. 그래서 뭐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하디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수학자 한 얘기인데 과학이라고 한 것은 과연 과학이 유용하다고 말일 때가 언제냐 하면은 그것의 발전이 현재 천존하는 불평등을 더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부의 그 분포에 있어서 그리고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그걸 우리에게 증진할 때 그럴 때 과학은 유용하다고 말해진다. 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역설적인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참 공감이 가는 과학이라고 하는 건 본질의 특성이 쓸모없습니다는 거 사실은 그걸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 뭐 이하는 지나가겠고 무형적 영향도 물론 문제가 많습니다만 사실 과학이라고 하는 게 잘못돼 가고 있는 거 하나가 과학이라고 하는 건 원래 진정한 합리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요새 과학이라고 하는 거 뭐 과학주의라고 심지어 말을 한다는 건 오히려 인간을 억압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건 사실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논어를 다시 보면 이게 지지위 지지, 부지위 부지, 시지야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는 건 안다,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것이 그게 정말 아는 거다. 스크라테스의 뭐 너 자신을 알라, 무지의 지, 뭐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과학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 이런 태도여야 되는데 현재 과학을 잘못 이해하는 과학이 오해되고 있는 것은 과학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과학이 낳은 여러 가지 과학과 기술이 낳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역시 똑같이 과학으로 다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무시하게 되는 굉장히 아주 위험하다는 거, 뭐 그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의 비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과학에서도. 그래서 뭐 이건 뭐 하여튼 이거 굉장히 체르노빌이라든가 후쿠시마를 보면 과학이 얼마나 무기력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후쿠시마가 처음에도 그렇지만 특히 후쿠시마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십니까? 그냥 놔두는 수밖에 없고 그렇게 놔둬서 엄밀히 말하면 10,000년 정도 그냥 그렇게 놔둬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놔두는 게 이제 어려우니까 그걸 그냥 이 바닷물을 다 방류하겠다 이 오염수를 뭐 그러고 있는데 또 오늘 그 신문 오늘 보도된 거 보면 이미 후쿠시마 해역에 있는 상당한 오염돼서 가능성이 있는 바닷물을 우리나라에 그동안 128만 톤을 우리나라의 해역에 방류를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바다에 우리나라 바로 항구에서 그런 일도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근데 과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실제로 하여튼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여튼 이런 문제를 제가 강조하고 싶고 그 과학이라는 게 사실 무능력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부분. 근데 이제 이게 현실에 굉장히 오인되고 있다는 거. 뭐 그래서 유전자 변형문제라든가 환경오염이라든가 온난화, 광우병, 방사능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그 위험한 문제인데 이게 굉장히 잘못 오인되고 있다는 거, 위험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들 지나가겠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교육이 전문인만 강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 사실 보편인이 좀 필요하다는 거. 왜 그러냐면은 이 과학의 전문화 때문에 세분화 때문에 굉장히 이것이 이제 과학이 무능력해지고 굉장히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걸 보다 더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길러야 된다는 걸 저는 좀 강조를 하고 있죠. 이거는 과학자뿐만이 아니라 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 분들이 여기서 굉장히 좀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걸 저는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거 하나가 과학자가 이제 과연 보수적일까요? 과학자는 진보적일까요? 일반적으로. 네? 이게 참 희한한 문제인데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새로운 사고를 추구하기 때문에 본원적으로 진보적입니다. 과학이라는 건 본원적으로. 과학의 속성이 당연히. 그런데 우리나라의 과학자는 뭐 90% 이상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우리나라 과학자는 틀림없이.
왜 그럴까? 이거 근데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사실 외국은 그렇지 않은데 참 이상한 나라인데 왜 그럴까 하는 건 제가 보면은 과학이 굉장히 좀 타락한 감이 있어서 물론 문화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지만 특히나 좀 더 강하죠. 특정 세계를 조장하고 정당화하는 데 좀 오히려 기여를 했다는 거. 이게 바로 환원주의, 뭐 기계론적 착취적인 세계관에서 자연을 착취해서 우리가 인간의 그 편의만 추구하면 된다는 거. 그 굉장히 도구적 지식이 돼버렸다는 거. 과학은 없어지고 기술만 남았다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포함된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 21세기에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 속의 복잡성이라는 것은 바로 병진법적인 전개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는 우리의 이제 지금 인식을 좀 바꿀 때가 됐다. 과학에 대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고 여기 핵심이란 게 공공성의 문제, 개방성, 그다음에 사회 가치, 비인체의 가치, 사회 과속해서 막아야 된다는 거,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과학이라고 하는 건 본원적으로 사회 전체의 공물이라는 거. 이거 흥미로운 게 하나가 있죠. 아마추어가 예술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사회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학에는 아마추어 기여가 있나요? 보면 참 없거든요, 이게 제가 보기에. 근데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건데 어떤 분야가 얼마나 민주주의인가를 보는 이 잣대 중에 하나가 아마추어가 얼마나 거기에 활동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과학은 굉장히 비문제적이라 할 수 있는 거죠. 흥미롭게도 하여튼 어쨌든 뭐 지나가겠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만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과학과 인간에서 이제 우리가 물리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이론 과학입니다. 보편적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20세기까지는 기본 원리를 만들어냈고 여기는 환원주의와 결정론이 굉장히 중심적인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현상, 제한적 예외적인 현상을 주로 다뤘는데 21세기 이론과학에서는 자연과 사회를 해석하는 거고 전체론과 이제 이 총체론하고 예측 불가능성이 중요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됐고 바로 복잡 현상, 즉 복잡 개혁의 핵심적인 이슈 주제라고 하는 걸 제가 강조를 하겠고 그래서 이거는 분석적 관점이라고 하면 이건 통합적 관점이 돼서 이것이 사회 현상을 이해했을 때는 전통적인 계량 사회과학은 당연히 이쪽에 속한 거라서 이거는 낡은 관점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21세기에는 이제는 이 새로운 복잡의 관점에서 우리가 사회 현상을 해석해야 한다는 거. 저는 이걸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거고 지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지나가겠고. 그래서 아까 이제 자연과 사회를 얘기하면 자연과학이 사회과학에 줄 수 있는 것이 아까 이미 얘기를 했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있는데 반면에 이제 복잡의 관점이 중요한 건데 반면에 이제 사회과학이 자연과학에 줘야 되는 거 우리가 사회에서 어떻게 자연을 과학을 봐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주 핵심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 특히 이제 인적 가치와 빈적 가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거는 과학을 왜곡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사실 인적 가치와 빈적 가치를 구분해서 가치 판단을 잘 해줘야 한다는 거. 그리고 자연과학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가 하는 거는 사회에서 이건 결정해야 한다는 거. 이걸 잘 나가서 우리가 풍요로운 사회를 갈 것인가 아니면 재앙 내지는 인류의 파멸을 갈 것인가 하는 게 실제로 과학이 앞으로 어떤 길을 나가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회가 우리가 제시해 준다는 거. 그리고 과학과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 부여하게 된다는 거. 이거는 스스로에 대한 성찰이 굉장히 중요한. 이건 바로 사회가 우리가 자연과학에 우리가 줘야 되는 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인문학과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구실력이 한다고 저는 믿고 있고, 뭐 언젠가 기회가 되면 바로 이 얘기를 제가 한번 나중에 하겠습니다. 인문학과 예술이 왜 중요한가 이 문제에서 핵심적인가 이 과학에서. 그래서 이제 뭐 보면은 자, 뭐 우주에서 인간의 위치라는 건 뭐 극히 작은 한 부분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우주적 과정이 물질로 각인돼서 우리가 우주를 의식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과 정보라는 게 바로 우주의 물질과 정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분명히 돼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래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아주 이렇게 위대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본원적으로 사실은 우리의 이 정보와 물질 다 직접 연결돼 있기 때문에 뭐 아트만 브라만이라든가 인드라망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버마 이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지나가죠. 바쁘니까 하여튼.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자신의 객관적 이해를 우리가 한다는 거. 더 놀라운 건 우리 두뇌라고 하는 건 신경세포들의 집단인데 우리 두뇌 신경세포가 대략 한 1000억 개 정도가 모였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거기 이제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어떻게 1000억 개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이제 이게 궁금해서 제가 이제 아는 이제 동기분 중에 이게 뭐 이제 그저 전공하는 분이 해부학 전공도 있고 뭐 그래서 가서 물어봤더니 그분 얘기가 책에 이렇게 써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참 궁금해하던 차에 제가 언젠가 어디 이제 외국에 가서 뭐 발표하다가 거기에서 얘기를 하다가 거기 발표하는 분이 바로 그거를 똑같은 걸 바로 발표하면서 그거를 자기도 이렇게 궁금해서 자기가 세봤다고 그걸 발표를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센 거를 물론 이제 본인이 센 건 아니고 물론 당연히 조교가 센 거죠. 근데
근데 그거를 그렇다고 사람을 센 건 아니고 1000억 개 못 세죠. 쥐를 갖고 한 겁니다. 일단 쥐를 보고 한번 세보자. 뭐 그런 하여튼 그런 걸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 농담이고 하여튼 생명세포들이 얽혀서 우리 정리현상을 만들어낸다고 이렇게 믿어지는데 역시 물론 떠오름이죠. 이머전스인데 더 흥미로운 거는 신경세포 집단이 이런 정리현상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이 드는데 동시에 우리가 이 정리현상을 갖고서 우리가 우리 두뇌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신경세포들이 정상을 만들어내면서 그것이 다시 동시에 또 거꾸로 이제 되짚어서 신경세포들이 뭐냐 이걸 생각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스스로 성찰하고 있는 거라서 이거는 정보가 정보를 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현상이죠. 이건 제가 생각하면 정말 가장 수수께끼 현상에 저는 생각이 되고 여기 정보가 얼마나 놀라운 걸 보여주는 거고 사실 주체학제 문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 왜 인문학이 중요한가, 인문학과 예술이 왜 중요한가가 사실 여기 있는 건데 이건 제가 그냥 생각하겠고 이게 유명한 그림이죠.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 애쇼의 그 판화인데 보시면 이제 이 소년이 이게 판화 갤러리에 이렇게 미술관에 가서 이 그림을 보는데 이 그림은 항구가 있는 거죠. 배가 있고 항구가 있는데 항구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 딱 보니까 건물 딱 와서 보면 이 건물에 여기 어떤 아줌마가 건물에 있는데 아주머니가 소년의 어머니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 건물에 가만히 보니까 건물 자체가 바로 소년이 들어가 있는 바로 그 미술관 건물인 거죠. 그러니까 소년은 미술관을 보고 있는데 그림을 보고 있는데 동시에 그림의 일부인 셈입니다. 이 소년이. 이게 바로 이제 주체와 객체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놀랍게도 형성한 작품이고 이것이 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거하고 사회 그다음에 특히 인간 이 인문학이 왜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나가겠고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인류세란 말 들어보셨죠? 인류세. 그 현대 인류세라고 뭐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제가 따옴표를 했습니다만 뭐 이게 동의 안 하는 분도 있고 물론 그러니까 우리가 지질 시대가 보통 홀로세 우리가 이제 신생대고 우리가 시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서 지금 시생대 제 4기, 3기, 4기, 4기 중에 이제 지금은 이제 충적세라고 하는 거죠. 홀로세인데 그게 종식 명칭인데 근데 이제 현재는 인류가 우리가 지질 검사를 타지 그런 거죠. 우리가 지질 언젠가 나중에 우리가 지층을 쭉 분석해 봐서 지층의 변화를 보고서 우리가 이게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데 언젠가 우리 현재의 지층을 보면 지층에서 뭐가 나올까요? 아주 특징적인 그전까지 전혀 없었던 게 갑자기 딱 등장할 겁니다. 지층에. 그게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얼마나 요새 문제가 되는지 다 아시죠?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아마 나올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지질이 뭔가 변했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이미 워낙 지질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지층의 그 내용물이 뭐 플라스틱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닭뼈가 엄청나게 발견이 돼서 이게 조류의 전성시대다. 인간이 아니라 조류가 이제 지배했다. 이렇게 아마 인식을 할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닭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닭을 사육하는 수가 모든 조류를 합한 것보다 월등히 더 많습니다. 놀라운 숫자죠. 인간의 숫자보다 더 많죠, 사실. 지금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뭐 어쨌든 뭐 농담이고.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저는 이제 이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갈 것인가? 기술 중독과 신자유주의로 갈 것인가, 파멸을 갈 것인가? 뭐 이런 문제인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지금 문제의 근원이 우리가 과학은 사실 굉장히 충분히 발달했기 때문에 과학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문제는 지혜가 없는 거죠. 사실은 지식과 지혜를 구분하는. 그래서 아까 제가 전문이냐 아니면 보편이냐를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문제를 제가 다른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그냥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많은 내용들 그리고 또 아까 플로어에서 나왔던 그 이야기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최무영 교수의 물리학 강의라는 책인데요. 그동안 오랫동안 스테디셀러였는데 올 초에 전면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막시즘 2019 책방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